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미대학과 이상원 교수입니다.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 몇 년간 IT 업계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동영상 OTT 서비스였는데요. 최근 OTT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던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하고 컨텐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거나 아예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컨텐트 확보, 그다음에 유료 구독 컨텐츠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신유형 광고, 그다음에 컨텐트 제작 전략, 혁신 기술을 사용한 제작 기술, 그리고 이제 광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패스트 플랫폼에 관한 이런 주제들을 다루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 주제는 글로벌 OTT 시장 경쟁 격화에 따른 생존 전략 또는 혁신 전략이고요. 이제 본 토론에서는 신유형 광고, 그다음에 컨텐트 수급 전략, 그다음에 컨텐트 제작 혁신 기술, 생존 전략 등을 주제로 앞서 강연해 주신 5분의 연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발표하신 그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신유형 광고에 대한 건데요. 발표해 주신 저희 강신규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OTT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OTT 업계에서도 이제 광고 요금제 모델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방송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신규입니다. 어쨌든 지금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게 방송 광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TV 수상기로서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OTT를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유튜브가 굉장히 일찍이 그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파악을 해서 어떤 유튜브 TV 인벤토리도 늘리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콘텐츠 사이즈를 좀 늘리는 그런 노력들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넷플릭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단기간에는 VOD 광고가 조금 그쪽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방송 광고가, TV 방송 광고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데도 생각만큼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를 아까 임석봉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플릭스의 광고 대행을 국내 낫스미디어가 이제 대행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꽤 특별한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한국의 OTT 사업자들은 그에 대한 이제 좀 모델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서 한국적인 모델 개발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토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주제는 이제 컨텐츠 수급 전략에 대한 건데요. JTBC 임석봉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OTT 시장 경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이제 컨텐츠의 양과 질이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지배하는 논리로 자리 잡긴 했었습니다만은, OTT 시장에 성숙하면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경제 침체 등 국내 OTT 및 컨텐츠 기업의 생존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 이제 SVOD 시장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레드오션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시작된 거 아닐까? 그런 과정에 문턱에 들어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JTBC 임석봉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JTBC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OTT나 이런 SVOD 시장들이 정체됐으면 좋겠네요. 내심 속마음 그렇지만 사실 현상을 조금 냉철하게 보면 저는 좀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구독하는 구독 모델의
뭐 우리 웨이브나 티빙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팡 플레이나 여러 그 구독 모델들이 정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MAU가 월간 이용자 수를 보면 뭐 넷플릭스 1000만, 그다음에 뭐 쿠팡 400만, 500만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OTT 사업자들이 진짜 자기 유료 가입자를 오픈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유료 가입자 수는 제가 볼 때는 MAU의 한 50% 60%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유료 가입자 수는. 그렇다면 전체 시장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이고 뭐 인구로 하면 5천만 인구가 넘는데 그 시장에서 사실은 여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 뭐 글로벌 또 미국이나 북미나 이런 데와 비교해 보면 사실상 기존의 방송 그 우리 아르프라고 하는 방송 상품의 요금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처럼 워낙 케이블 TV나 이런 것들이 비싼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쉽게 OTT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이제 코드 커팅이나 코드 쉐이빙들이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상 요금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이 꼭 정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앞에서 이제 컨텐츠 수급 문제가 그러면 결국 제 입장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소비자, 이용자, 시청자들이 선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 자기 고유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컨텐츠나 아니면 킬러 컨텐츠를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결국 그러면 지금 이제 제작에 있어서 또는 수급에 있어서 방송사들은 사실 인하우스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의 성장은 저는 아직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단기적으로는 한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아직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뭐 요 질문에 대해서 그 뉴아이디 그 대표님께서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도 같은데 혹시 조금 뭐 짧게라도 좀 코멘트를 붙여서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으실까요? 조금 단기적인 제 생각에는 뒤에 질문에서는 또 장기적인 전망도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시장은 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OTT에서 되게 대표 OTT라고 하는 넷플릭스가 지금 처음에 서비스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서비스를 변경을 여러 번 굉장히 크게 해왔던 거를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 힘들다는 게 그 다음에 갈 길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고 예를 들면 저는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싶고 지금은 다시 광고라는 또 미국이 성장세가 지체되니까 아시아라는 시장을 찾고 또 아시아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맥스에 찼다 그러면 이제는 구독자 수가 아니라 매출 기반으로 한 명당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현재 놓인 상황 시청자들은 무언가가 턱에 찼을 때는 이제 질리게 되어 있고 다른 걸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체해 줄 만한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이지 이제 이것들이 뭐 정체돼서 이제 뭐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오리지널 경쟁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컨텐츠 제작 혁신 기술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JTBC 이선호 차장님하고 선인장 미디어 그 송관석 대표님께서 이제 발제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연에서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얼라이브에서 사용된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이 공연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로 이제 확장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은 뭐 기술이라든지 제작 비용이라든지 연출 시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선우 차장님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이제 해외 유튜버 중에 이제 샤묵이라는 이제 해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컨텐츠의 얼굴을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컨텐츠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계속 이렇게 선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샤묵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났던 ILM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았거든요. 결국에 ILM에서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컴퓨터 그래픽 회사라고 하는 ILM에서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거는 샤묵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기술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시리즈의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도 그 주인공들이 이제 70대가 다 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이제 디에이징 시켜서 이제 반영을 시켜서 컨텐츠에 이제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것들이 에이지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굴의 어떤 변화, 나이의 듦 이런 것들을 대역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기술로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제 그걸 하기까지 어떤 기간들이나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비용이나 기간들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는 이제 제작자들이 판단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송관석 대표님께서도 좀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제작사 대표로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웰메이드 콘텐츠를 잘 뭐 공급을 하느냐가 사실은 뭐 저희 회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포커스이겠지만 신기술을 콘텐츠로 접목시켰을 때는 사실 그런 비유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인데 수중 발굴을 했던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수중 고고학자에게 다이빙 기술을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다이버에게 고고학을 가르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이 될 건데 제작진들은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신기술 자체의 접근 루트가 사실은 적은 게 현실이거든요.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술 자체의 접근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여서 PD 작가들에게 신기술과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더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생존 전략에 대한 건데요. KCA 글로벌 OTT 스트리밍 시장의 이제 지형도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글로벌 OT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OTT 시장이 광고 수입에 힘입어서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이제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외 OTT 플랫폼 서비스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현재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준경 UID 대표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강연에서 소개해 주신 패스트 플랫폼이 최근 이제 큰 이슈가 현재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비즈니스 모델이 OTT 산업 생존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요. 제가 봤을 때 좀 장기적인 전망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공존 그다음에 이제 또 어쩌면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면 또 약간의 경쟁 관계, 약간 긴장도 조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다중 OTT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히 늘어나고 나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내에서는 뭐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패스트 미디어가 가지는 가장 큰 미덕이나 매력은 이제 누구랑도 손잡아서 그 어떤 플러스 알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콘텐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패스트라는 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OTT와 다른 미디어 시장에서의 연관성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면 지금 디지털 광고 시장은
그 모바일 광고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데 패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CTV 중심의 광고 시장을 새롭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상파 뭐 어떤 방송의 시청률이라든지 유료 방송이 떨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다시 사람들은 TV 앞에 있는데 전통적인 TV를 안 보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OTT를 보는 걸로 이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CTV 광고 시장을 리드하고 그것들이 맞다고 확신이 드는 국내외 많은 광고주들과 함께 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패스트와 지금 현재 CTV 기반에서 OTT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그 OTT를 보는 사람들이 광고라는 키워드를 꺼냈을 때 이거는 시장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지역별로 시장을 같이 키울 수 있는 러닝메이트 같은 존재가 아닌가. 또 컨텐츠로 보더라도 서로 너무 다른 매력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유료냐 무료냐 선택해야 되냐 마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생의 관계가 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OTT랑의 협업을 얘기한다고 하자면 지금 OTT 플랫폼들이 너무 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다들 너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내 플랫폼을 구독해서 와봐라고 하는 거에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에 한계가 있을 때는 그 컨텐츠에 정말 훌륭한 컨텐츠의 일부를 정말 확산에 유리한 패스트 플랫폼을 태워서 그 맛을 보게 하고 또 거기서 추가 수익을 내면서 또 다시 OTT로 유입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가깝게는 그런 식의 협업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전에 이제 블루오션 전략을 책을 쓰셨던 이제 김희찬 교수님이 이제 중요한 단어를 강조했죠. 이제 밸류 이노베이션을 강조했는데 패스트도 어쩌면 지금 이제 OTT 이용자들한테 새로운 밸류를 이제 주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가격도 이제 컷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밸류 이노베이션이 맞는 거죠. 약간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아주 중요한 파라다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더 많은 토론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저희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앞서 이제 발제들도 이제 좋은 발제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세션 A 토론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그 토론자, 다음에 발제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